안녕하세요. 이세계 시민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중소기업 다니다가 중소기업 현실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좀 해외로 도전해 보려고 좀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워킹홀리데이를 그 당시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청했다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거 아니고 그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선착순으로 그 당시엔 선착순이었거든요. 2,000명에 들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서 그 선착순에 들어야만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뭐 랜덤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풀에다가 뭐 등록을 해놓으면 그냥 그 캐나다 정부 측에서 랜덤으로 보내주는 거죠, 인비테이션을. 그래서 저는 이제 2,000명을 이제 선착순으로 인터넷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클릭해서 2,000명 안에 들어와 됐을 때 뭐 그때 신청했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준비를 저는 한 3년 정도 빡세게 했고 돈도 충분히 모아서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 저는 밴쿠버를 갔다 왔는데 캐나다 생활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완전히 이제 한국과는 다른 나라이고 그리고 북미잖아요. 그러니까 다 영어로 쓰고 이제 생활 방식이나 모든 시스템이 틀려요. 아마 처음에 제일 가서 고민하시는 게 이제 직장 구하는 거겠죠? 직장 및 뭐 일하는 거.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유지가 되잖아요. 워킹홀리데이는 이제 1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집은 보통 사전에 이게 뭐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단기로 숙소를 예약을 해서 가서 단기로 지내다가 다시 괜찮은 숙소를 현지에서 알아봐서 옮겨 타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는 보통 직접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많이 알아보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 영어를 좀 준비를 해서, 전 처음에 딱 도착을 해서, 캐나다에서, 어, 바로 일단은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에서 한 3주 일했어요. 왜냐면 아직 캐나다라는 곳을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한 3주 일을 하다가 좀 이제 감을 잡아가지고 당연히 저기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갔죠. 저희 레스토랑에서 근무했어요. 좀 규모가 좀 큰 레스토랑이에요. 캐나다 내에서. 당연히 뭐 한국인은 없죠. 없었고 다 영어로 모든 전차를 밟았고 영어로 근무를 했었어요. 영어를 사용하면서. 한국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거랑 이제 캐나다 현지인분이 운영하시는 거랑 좀 많이 틀려요. 일단 팁이 좀 정확하게 많이 들어와요. 캐나다 그 현지인 레스토랑은 팁을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2주마다 팁이 들어오고 물론 급여도 2주마다 들어오거든요. 2주마다 팁, 2주마다 페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 달 내내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일주일마다 돈을 받는 거죠. 첫째 주에 뭐 급여 받고, 둘째 주에 팁 받고, 셋째 주에 급여 받고, 넷째 주에 팁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처음에는 바쁜 시즌이어가지고 한 40시간 조금 넘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팁이랑 이런 거 다 포함하면 그 당시에 제가 시급을 14불을 받았거든요. 14불에 팁 해가지고 한 250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달에 수입이. 뭐 나쁘지 않죠. 이게 좀 40시간인데.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인이 운영하는 거랑 캐나다인들이 운영하는 거랑 이 한국 사장님들도 뭐 캐나다이긴 해요. 그러니까 한인이 하지만 이제 한인이 운영하는 거랑 그 외 분이 운영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뭐 한인 업체들 항상 좀 말들이 많더라고요. 뭐 임금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말이 많은데 확실히 좀 가서 제대로 좀 경험을 하려면 영어를 좀 많이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거기서 뭐 인터뷰도 보고 일을 할 때 좀 영어도 사용하면서 알아도 듣고 말을 사람들이랑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동료들이랑. 그러니까 영어를 확실히 하는 게 좋고 저는 좀 다니다 또 레스토랑을 다니면서 좀 호텔로도 또 새로 입자리를 구해가지고 투잡을 기본으로 떴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영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가능했던 거죠. 호텔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그런 소규모가 아니고 상당히 규모가 큰 호텔이었어요. 손님 한 700명인가 정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의 호텔이었어요. 당연히 좀 입사 조건도 상당히 까다로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면접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공개 채용 이런 식으로 오픈해서 뽑는 게 아니고 지인이 추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거기 계시는 캐나다 분이 저를 추천해줘가지고 그 호텔의 면접을 보게 된 겁니다. 호텔 면접 볼 때 또
그냥 면접만 보는 게 아니라 필수로 레퍼런스 체크를 해요. 저는 3명의 레퍼런스를 구했어야 됐어요. 캐나다 현지인. 당연히 저는 좀 활동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 일 말고도 뭐 커뮤니티 활동이나 이런 게 있어서 좀 부탁을 해가지고 3명의 현지인을 구해서 그 서류적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통과를 했고, 또 가서 인사 담당자랑 면접을 통해서 면접까지 합격을 해서 일을 하게 됐죠. 급여는 상당히 좋았어요. 팁은 없는 대신에 급여도 좋았고 일하는 시간도 충분히 보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서 중요한 점은 최대한 많은 걸 얻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싼 돈이랑 자신의 시간을 내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1년이랑 시간 동안 가는 건데, 사이에 뭐 한국의 경력이나 이런 게 다 끊기잖아요. 그만큼 뭔가 얻으려면 당연히 영어를 많이 준비하고 마인드부터 이미 좀 오픈 마인드 상태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현지인들의 이제 사고방식이나 현지인들의 그런 좀 여러 가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가서 이제 캐나다 생활을 해보면 한국인들하고만 어울리시고 그냥 한국 생활을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들의 그 방식이기 때문에 뭐 존중은 하지만, 비싼 돈이랑 시간을 내고 캐나다라는 곳을 가는데 한국인처럼 생활하고 한국인 친구랑 만나고 한국인 음식점만 다니고 하면 솔직히 워킹홀리데이 왜 갔는지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워킹홀리데이 가시는 분들이 좀 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갔다 보니까 이제 어학은 다니지 않았어요. 별도로 뭐 학원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학원은 다니지 않았고 튜토리얼을 받았어요. 캐나다 현지인 분께. 뭐 그분하고 친해져가지고 뭐 같이 뭐 캐나다인들이 자주 가는 뭐 그런 좀 특이한 레스토랑, 장소 이런 데 좀 많이 다녀봤고, 당연히 영어로밖에 안 되죠. 그분 이제 한국말을 못 하시니까. 그러면서 튜토링도 받고 일하고, 저는 이제 1년 동안 거의 일만 했어요. 일을 나중에는 한 3개까지 떴는데, 확실히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들리던 영어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한 6개월쯤 되니까 현지들 막 떠들면 이게 원래 안 들렸었는데 어느 순간 귀가 딱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더 현지인들하고 이제 더 높은 수준의 대화를 하려면 힘들더라고요. 역시나 이제 그 캐나다에서 현지 교육을 받거나 뭐 대학을 나와야 좀 대화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공부를 뭐 하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확실히. 뭐 당연한 거겠죠. 그 다른 나라를 1년 만에 가가지고 그 현지인들이랑 모든 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래서 1년을 있다가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좀 생각해 보니까 얻는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아요. 얻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외국인 친구죠. 지금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가끔씩 서로 연락을 하고 뭐 이렇게 서로의 그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만 살았다면 그런 외국인 친구들을 사귈 기회가 쉽지 않았겠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추억. 캐나다라는 나라가 저 밴쿠버가 또 관광의 도시인 만큼 도시도 아름답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녀가지고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뭐 자연 광경, 그다음에 거기의 생활, 도시의 그런 아름다움, 여러 가지가 이제 아주 좋은 기억이 머릿속에 딱 남아 있어요. 이거는 절대 머릿속에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부정적인 그런 기존에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그 부정적인 뭔가 어두운 기운이 딱 캐나다 갔다 와서 싹 사라진 기분이에요. 이런 점하고 근데 영어 실력 좀 향상된 거, 그리고 어딜 가서 이렇게 해외에서 좀 살다 왔다고 뭐 길진 않지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괜찮죠. 요즘 워낙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많이 다녀오다 보니까 뭐 호주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일본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캐나다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럴 때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캐나다가 이제 선진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간접적으로나마 좀 느껴서 그런지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한국에서의 그 문제점들을 볼 수 있어요. 특히 근로에 대한 거는 명백하게 좀 차이가 나죠. 제 앞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국 노동인권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한국은 낮은데 캐나다를 갔다 오니까 이제 캐나다가 왜 높은지를 알 것 같아요. 뭐 약간 이런 것들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선진국적인 마인드가 된 거, 이런 게 좀 장점이에요. 단점이라 하면은 이제 돈하고 좀 시간이죠. 사실 이걸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다시 이제 기존 경력이 끊기니까 새로 취업하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워킹 홀리데이 경력은 쳐주질 않죠. 이게 무슨 경력으로서는. 오히려 좀 회사 같은 데 면접 보면 오히려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돈도 좀 월 가서 좀 썼던 것 같아요. 좀 모으기도 했는데 이제 한국 오기 전이 되니까 너무 이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행 다니고 막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썼죠, 돈을. 그리고 이제 오니까 이제 뭐 돈이 맨 처음 갈 때 가져갔던 돈에 비해서는 좀 돈이 많이 없죠. 뭐 이 두 가지가 단점이고 나머지 부분은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근데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뭐 경력이나 자신의 스펙업을 하겠다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옛날이면 좀 모르겠는데 요즘은 워킹 홀리데이를 너무 많이들 가시니까 이게 갔다 온 게 사실 좀 경력이나 이렇게 뭐 장점으로 보긴 조금 힘들어요. 저도 이제 갔다 와서 그 경력을 살려가지고 좀 외국계나 이런 영어를 쓸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지원해 봤었는데 이게 차라리 외국에서 학교를 나와서 왔으면 또 모르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인정이 좀 잘 안 돼요. 크게 이게 남들하고 경쟁력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다른 분들도 왜냐하면 이제 워홀을 많이 다녀왔으니까 이제 이게 딱히 경쟁력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돈만 생긴다면. 너무 좋은 나라여 가지고 뭐 한국인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좀 체질마다 다른데 저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 가지고 좀 건강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병원 서비스를 받을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딱히 느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뭐 아프게 되면 당연히 병원은 가야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영주권을 따면 솔직히 제일 베스트긴 해요. 근데 이제 영주권 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 워홀을 좀 다녀오시려는 분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뭐 기업을 다니시다가 워홀 다녀오시는 분들이 좀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디테일하게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장점만은 있지 않고 힘든 점도 있다.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해야 거기서 또 생활비를 버니까 좀 일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기도 해요, 그게. 거기 뭐 가족이나 친척도 없고 하니까 다 집세부터 해서 생활비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제가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어떤 분들을 보시니까 아예 캐나다 자체가 맞질 않아서 오자마자 한 1, 2주 만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미리 알 수는 없고 캐나다를 도착을 해서 좀 지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워킹 홀리데이를 가시게 되면 모든 거를 올인해서 가지는 절대 마세요. 그러니까 소액의 금액,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확실한 플랜을 좀 세우고 영어 준비를 좀 하시고 가서 최대한으로 그 1년 동안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고 뭐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친구를 사귀든 뭘 하든 간에 최대한 즐기고 오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영주권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워킹홀리데이랑. 영주권은 당연히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살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얻는 건데 그만큼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로서는 솔직히 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생각하신다면 좀 짧게 다녀오시는 게 제 개인적으로 짧게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길어졌는데 워낙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워킹 홀리데이를 제가 하면서 있었던 몇 가지 재밌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